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스페셜 특강을 진행하게 될 김재윤입니다. 스페셜 특강은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40가지 주제를 총 20강에 담아서 진행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40가지 주제를 통해서 실전 적응 능력을 키우는 강의이다. 실전 적응 능력을 키우려면 지문 위주의 컴팩트한 강의가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학개론의 주제는 각각이 독립되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파악하면 시험에 도움이 되니까 그 연관성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페셜 특강은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인가? 기초이론이나 기본이론을 통해서 부동산학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동차생이나 아니면 작년에 시험을 보고 아깝게 떨어지신 재수생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형식은 처음에는 이론 강의, 그리고 이론이 어떻게 지문으로 나오는지 핵심 지문 체크 시간, 그래서 이론 강의, 핵심 지문 체크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이니까 부동산학에서 총론 파트 나가겠죠. 총론 파트. 그래서 포인트 1으로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포인트 2로는 부동산의 분류, 이렇게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이제 총론 파트의 포인트 1으로 부동산의 개념 보시면, 총론 파트에서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다,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짜리로도 종종 나오고 또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부동산의 성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이다.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그 4개 기억을 해 두실 내용입니다. 설명들을 보면 종합과학은, 우리 부동산 학은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학문들, 여러 가지 연구했던 학문들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쭉쭉쭉쭉 뽑아서 종합해서 부동산 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종합과학, 여러 학문들을 종합해서 만든 종합과학. 응용과학, 응용과학과 반대된, 상반된 게 순수과학이겠죠. 순수과학. 순수과학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경제학 같이 경제 현상이나 그것들 순수하게 그것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 순수과학. 근데 응용과학은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 현실 생활에 응용해서 우리의 부동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응용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응용과학이다. 또 우리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사회과학과 반대되는 게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도 사회과학이겠죠. 사회과학. 마찬가지로 우리 부동산학도 사회과학이다. 또 경험과학. 순수하게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했던 경험들을 이론화시키고 그것들을 학문으로 정립했다.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 4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함정을 파는 게 순수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으니까 요건 아니라는 거,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푸실 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번엔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부동산 개념, 법경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무형적, 또 기술적 개념은 우리 부동산, 토지 뭐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죠? 건물이나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니까 기술적 개념은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에서 우리 시험에 총론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학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게 경제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나오는 개념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특히 많이 배우진 않습니다. 딱히 많이 배우진 않는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론 파트에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기술적 개념이고 유형적 개념이다라는 문제 지문으로 가끔가다 나오니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무엇이냐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런 것들은 주로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그런 것들 연구해서 건물을 올리겠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 유형적 개념. 우리는 크게 요 정도만 기억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본, 자산,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총론 이후에도 쭉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부하게 된다. 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하게 된다. 총론 파트에서는 요게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요 정도만 물어보게 됩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것들을 시험에 아주 자주 물어보게 되고 빈출입니다. 빈출. 꼭 총론 파트에서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첫째로 토지 및 그 정착물 해서 요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은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왜? 민법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민법 99조 1항에 보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또 이 협의의 부동산에 의제 부동산이라는 놈이 있는데 걔를 딱 갖다 붙이면 넓어졌죠? 넓어졌다고 해서 우린 광해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자주 나오는 게 정착물과 의제 부동산이다. 그 중에 이제 먼저 의제 부동산이 뭔지 한번 보시면 의제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산은 점유죠, 점유. 부동산은 등기다, 등기. 그래서 소유권을 나타내는 건 동산은 점유다, 점유. 점유가 뭐냐면 아시겠죠? 우리 요 분필이 있습니다. 요 분필이 있는데 요 분필이 내 거라고 나타내는 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거라고 인식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점유라고 한다. 점유.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 내 거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은 만약에 부동산도 점유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부동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점유하고 있어야 내 거 되니까. 계속 부동산에 있어서 화장실도 못 간다. 화장실도. 만약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비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점유하게 되면 그 사람께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점유라면 부동산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점유라면 그 사람께 된다. 그럼 옆에서 기다려야지. 그 사람 화장실 갈 때까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 장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장부에 이름을 기재해 놓고 어느 땅 아니면 어느 부동산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것. 이게 등기라고 한다. 등기.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그 사람께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의제부동산 거기 있는데 의제부동산은 왜 생겼냐 하면 우리 동산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동산 같은 경우는 전당포 가서 이렇게 맡기면 점유를 넘기고 잠시 넘겼다가 돈을 빌렸다가 돈을 쓰고 돈을 갚으면 점유권을 찾아오면 내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찾아와서 내가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데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려면 등기되어 있으니까 거기 등기부 상에 거기 이제 돈을 빌렸다. 이게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된다.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뭐 이런 놈들은 만약에 점유권을 넘기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겠죠. 이 부피가 크고 이것들을 보관하기 힘드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장부에 이름이 써 있는 놈, 써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소유권으로도 하고 또 돈을 빌릴 때도 그냥 그 장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차량,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등등등등은 그 법률상의 장부를 만들고 거기에 등기 등록을 하면 그걸 이것들은 이런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들은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본다, 의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의제. 그래서 의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런 놈들을 그 등기 등록을 하면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규정에서 의제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제부동산과 관련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여기 정리해 뒀으니까 요 정도 쭉 기억을 해 두십시오. 특히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장재단은 어떤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과 관련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한 그 공장과 관련된 모든 재산들을 등기하게 됩니다. 그 장부에 기록하게 된다. 등기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재산들은 공장재단으로 등기가 돼서 하나의 재산같이 움직이게 된다. 하나의 재산같이. 그래서 광업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재산으로 보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임목도 마찬가지로 임목 등기하죠. 임목도 임목이니까 수목의 집단들을 등기하게 되면 그것들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게 의제부동산이다. 기억을 해주실래요? 그래서 의제부동산 배우셨고, 이번엔 이제 법률적 개념의 정착물 보시겠죠? 정착물. 한번 정착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물 보시면, 정착물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근은 토지겠죠? 그래서 토지 정착물 얘기하는 거다.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 보실 때 판단 기준이 일단 토지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겠죠.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용할 만한 것. 그것이 이 토지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수목, 교량, 다년생 식물, 또 도로, 또 건물, 임목, 수목이니까 수목은 임목이죠. 이런 것들이 다 토지 정착물이다. 그런데 우리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토지의 일부로 보느냐, 토지에 독립된 것으로 보느냐 이걸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토지에 독립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 같은 경우 수목, 교량, 뭐 도로, 다년생 식물 뭐 이런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분을 왜 하는 거냐면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건 토지를 소유권을 넘겼을 때, 토지를 팔아버렸을 때 얘네들도 다 딸려간다. 다 딸려.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다. 그런데 토지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면 건물 같은 경우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독립된 것이니까 건물 내 소유권도 넘어가는 건 아니다. 등기된 임목도 마찬가지. 임목을 등기시키고 토지를 팔면 토지 임목된 등기는 등기된 임목은 임목된 등기가 아니라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계속 있다. 그래서 독립된 것과 독립되지 않은 것 일부러 보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이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착물로 판단되면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다 정착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목이 정착물이죠. 그래서 감나무 같은 경우는 또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정착물로 판단하는 거죠. 수목이니까 정착물로 판단한다. 근데 거기서 난 과실, 즉 감나무에서는 감이 자라겠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자란다. 근데 그 사과나 감은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고 과실은 정착물이 아니다. 또 경작수확물, 대표적인 게 경작수확물. 경작수확물도 정착물이 아니다. 경작수확물은 벼, 옥수수, 수수. 우리 TV에서 삼시세끼 보시나요? 그 삼시세끼에서 수수를 열심히 뱄죠.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경작수확물이다. 경작수확물. 매년 심어서 경작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 것들, 그거는 토지의 일부로 보지도 않고 정착물로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 정착물. 그래서 픽스처, 영어로 픽스처라고 합니다. 픽스처. 이 부동산 정착물 픽스처가 뭐냐면 건물 같은 경우 있죠. 건물 같은 경우. 건물이 그냥 지어지진 않죠. 여러 가지 철근이나 콘크리트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 그러니까 수도꼭지, 전등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건물이죠. 건물. 그런데 건물이 있을 때 이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건물 정착물로 보느냐, 정착물로 보지 않느냐. 만약에 정착물로 보면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면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다 같이 넘어가겠죠. 소유권이. 근데 정착물이 아니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픽스처, 부동산 정착물. 어떻게 판단하냐면 부동산 정착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고정 여부를 본다. 고정 여부. 또
그 가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된다. 근데 고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고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딱 부착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판단할 때는 떼어보면 됩니다. 떼어보면 된다. 떼어봤을 때 그 부동산에 훼손이 가해졌다면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구나. 근데 싹 떼봤는데 깨끗이 떼어집니다. 그래서 훼손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다면 얘는 정착물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효용가치 일부로 보느냐 요것도 있겠죠. 그래서 딱 떼었는데 훼손 없이 잘 떼졌어. 그런데 이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이 뗀 놈은 이 부동산의 효용가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놈은 부동산의 일부 정착물로 보겠다. 그래서 고정 여부, 효용가치 일부로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수도꼭지나 전등 이게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착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상점에 수도꼭지나 아니면 전등 같은 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팔려고 널려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그런데 이런 놈들을 사다가 건물에 딱 붙이면 그때부터는 건물의 일부가 된 거죠. 일부가 된 거니까 이때는 정착물이 된다. 또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에 따라 또 정착물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건물에 이제 임차를 하고 들어왔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것저것 건물에 막 붙이게 된다. 정착시키고 막 붙이고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임차 기간이 끝났다. 그럼 얘는 나가겠죠? 얘는 나간다. 그럴 때 그냥 나가겠습니까? 자기가 설치한 것 그런 것들 떼가겠죠? 다음 부동산을 얻어서 거기에서 다시 부착시켜서 쓸 수 있으니까 떼가게 된다. 그럼 얘는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근데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부동산 가치의 일부를 구성하려고 부착시켜 놨을 테니까 임차인이 들어와서 쓰다가 나가도 임차인은 떼가져가지 못하죠.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 임대인이 설치한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본다.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런 것들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보시면 시험을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될 테니까 이 정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은 이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민법에서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해 놨다.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입체적으로 규정해 놨다. 그런데 우리 지적도 같은 경우 보면 2차원 평면적이죠. 그래서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이 얼마만큼이 그 사람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규정해 놨지만 구체적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쟁할 소지가 충분히 있죠. 이건 내 공중공간 같은데 다른 사람이 침범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거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토지 소유권은 지표가 있으면 토지가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를 타인의 방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지표권 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중권 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권 요 세 개가 합해서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요 세 개가 소유권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지하권에서 지하권에 속하지 않는 토지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 게 미채굴 광물이 있습니다.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권 관련된 건 요 세 개가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그래서 요 세 개가 토지의 지하권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틀린 지문이다.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 아시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 공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에도 설정할 수 있고 공중 공간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하권, 공중권 다 관련이 있죠. 근데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는 공중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개발권 양도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 토지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죠. 개발을 제한하면 이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니까 보상을 해줘야겠죠.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돈으로 그냥 공공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의 개발권이라는 걸 부여하게 된다.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보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개발권 양조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법에서 용적률 건폐율 있죠. 그런데 건폐율을 좀 양보를 해서 공공에 사용할 수 있게 돌려주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용적률에서 좀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그래서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 그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공중권과 관련된 것. 요거는 공중권, 제약권과 관련된 것.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건물의 분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로 부동산의 분류, 그중에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대지, 택지, 부지. 대대지, 택지, 부지는 요 그림을 잘 보아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대는 지적법상 나오는 용어죠. 대는 주거용, 상업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지적법상 대 말고 공장용지 따로 있죠. 그래서 공장용지 따로 있으니까 대는 공장용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장용까지 포함하는 것,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택지와 대지다.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 그런데 택지와 대지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상공 모두를 포함하는 게 택지, 대지. 그리고 이렇게 택지와 대지는 이 파란 선은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것,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죠. 그러면 이 박스, 전 큰 박스에 이 파란 것을 제외한 것, 이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겠죠. 이 파란 산 안쪽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니까 요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부지다. 부지. 그래서 학교 부지, 그러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토지죠. 그런데 또 하천 부지, 그럼 하천에는 건물을 안 짓죠. 그래서 하천 부지도 하천도 하천 부지라고 부르고 학교 부지도 학교 부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포괄하는 개념 부지.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택지, 대지. 주거용, 상업용을 지을 수 있는 건 지적법상 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필지, 획지. 필지는 법률상 토지의 등록 단위. 요 등록 단위를 한 필지당 이렇게 등록을 하죠. 한 필지당 등록 단위다. 그러면 이제 그것과 이제 같이 나오는 개념, 같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획지다. 획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일단의 토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획지 단위로 감정평가를 하면 되죠. 감정평가 자체가 이제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건 한 번에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면 되니까 그 단위로 하는 게 획지다. 획지. 요거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한번 도로 이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려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 접해서 길쭉하게 하나의 필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 왜 25번지 해서 김씨 해갖고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하나의 필지겠죠. 이 큰 게 파란 박스에 있는 게 하나의 필지다. 근데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건 상업용으로 쓰기 좋겠죠. 상업용으로 쓰기 좋다. 그런데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너무 도로와 멀니까 상업용보다는 주거용이 알맞겠다. 그래서 앞에는 상업용, 뒤에는 주거용. 그러면 상업용과 주거용은 용도가 다르니까 가격 수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 놈은 두 개의 가격 수준이 다른 두 개의 땅이니까 두 개의 획지가 되겠다. 획지가 되겠다. 그래서 등록 단위는 필지는 한 필지인데 획지는 가격 수준이 다르니까 두 개의 획지가 될 수 있겠죠. 역으로 필지는 여러 필지인데 가격 수준이 다 비슷하면 등록 단위가 달라서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이 근처의 땅들이 다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도 될 수 있다. 그런 거 이해해 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후보지, 이행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지, 이행지 보시면 우리 크게 토지를 대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분류에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택지는 금방 배우셨죠? 택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 임지는 임야죠, 임야. 산. 그래서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이제 대분류 상호간, 그러니까 대분류 안에는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안에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임야는 안에 쭉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이 대분류 상호간에 움직이는 토지,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행지는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린 이행지라고 한다. 이행지.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 대분류 상호간에 움직이는 토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그러면 용도지역 상호간,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택지나 농지, 임지. 그러니까 임지가 농지가 되든 농지가 택지가 되든 택지가 임지가 되든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한다. 또 하나 주의할 건 이게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고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중에 있어야 된다. 전환되었다면, 이행되었다면 그걸 불러줘야겠죠. 만약에 주거에서 상업용으로 갔는데 전환 중에 있으면 이행지지만 전환되어 버리면 상업지가 뭐죠? 상업지가 벌써 돼버린 거죠. 그걸 기억해 두시고 또 후보지 이행지에서 지목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목을 한번 따져보면 임지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임야죠. 지목이 임야다. 전답 과수원 같은 경우도 전부 지목이죠. 이게 지목이죠. 그리고 공업용지는 공업용지라고 또 있죠. 그리고 우리 금방 배우셨듯이 주거용 상업용이 대다 대. 예? 그래서 대분류 상호간, 그 용도지역 상호간에 변하면 지목이 항상 변하겠죠. 지목이 항상 변하게 된다. 항상 변하게 된다. 근데 소분류 상호간, 이행지 같은 경우 소분류 상호간에는 지목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겠죠. 임야 안에서 변하면 안 변하는 거고 전이 답으로 가면 변하는 거겠죠. 그런데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됐다면 이건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만들면 대에서 대로 변한 거죠. 대에서 대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이행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맹지, 자루형 토지, 대지. 금방 배우셨던 대지.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지와는 다른 개념. 이때 대지는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자루형 토지 대지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맹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를 우리 맹지라고 한다. 우리 맹인 같은 경우는 앞을 못 보는 거죠. 맹지 같은 경우는 도로에 접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맹지라고 한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토지 한 필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B라는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 그런데 이 C라는 토지는 A와 B에 가려서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을 때 이놈을 맹지라고 한다. 맹지. 근데 맹지 같은 경우는 우리 법률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불이 나면 불을 끄러 들어갈 수 없겠죠. 여기 건물을 지었는데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없고 그래서 옆에까지 다 피해를 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했다. 그래서 얘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도로에 접하는 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나 B나 이 건물 다른 토지들 다 사버리면 되는데 이거 비싸겠죠. 이거 건물 지으려고 이거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도로에 접하는 면을 최소한을 만들어준다. 법률상 2m, 3m 정도 됩니다. 그것들을 쭉 만들어주면 싸게 살 수도 있고 여기 건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토지. 그래서 도로에 접하는 면은 작고 좁은 길을 통해서 쭉 들어가면 안에 큰 터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 꼭 자루같이 생겼다고 해서 자루형 토지 대지라고 한다. 자루형 토지 대지.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맹지 같은 경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 맹지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제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지와 건부지 보시면 나지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는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토지, 건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지, 건부지. 금방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나지와 건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감정평가와 관련돼 있어서 건부지 같은 경우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를 하면 이 건물 때문에 건부 감가가 존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용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용도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우리 이 건부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용도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다면 이 건물을 부시고 그 용도에 맞게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부시고 다시 건물을 부시는 철거하는 비용이 건부 감가로 존재하게 된다. 나지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그냥 감정평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건부지의 가격, 건부지 감정평가의 가격의 상한은 나지가 되겠죠. 나지가 가장 높게 되겠다. 그리고 얘는 건부감가 존재하니까 건부 나지와 같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일반적으로 낮겠죠. 그런데 아주 특수하게 건부 증가라는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이 땅 근처에 있다. 그래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들은 가격이 낮겠죠. 그런데 얘만은 건물이 지어져 있다. 만약에 이 토지만은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이 건부지 같은 경우 이 건물 때문에 다른 토지들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면 그 높게 평가된 부분은 건부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또 감정평가상 나지와 건부지 이렇게 했을 때 감정평가상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가격이 딱 매겨지겠죠. 그런데 이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이건 물리적 제약이 되니까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물리적 제약이 되니까 이 건물은 물리적 제약이 된다. 또 공법상 제약도 있다. 토지 같은 경우 공법상 제약이 다 따르죠. 또 사법상 제약이 또 따를 수도 있다. 공법상 제약은 우리 고상철 교수님 가르치는 공법, 또 사법상 제약은 우리 민법 최희대 교수님이 가르치는 민법상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건부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상에 물리적 제약, 건물이 있으니까 물리적 제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법상 제약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들은 다 공법상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공법상 제약도 있다. 그런데 사법상 제약은 건물이 있으니까 사법상 제약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부지는 물리적 제약, 공법상 제약, 사법상 제약 이 모든 것들이 있다. 근데 나지 같은 경우는 크게 갱지와 저지로 나눌 수 있다. 나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제약은 없죠. 나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리적 제약은 없다. 공법상 제약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들이 다 받으니까 공법상 제약은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법상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갱지, 있으면 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사법상 제약이 있고 물리적 제약은 없는데 사법상 제약은 없고 공법상 제약만 맞는 건 갱지, 사법상 제약은 있고 공법상 제약도 있는 것 저지, 이렇게 갱지와 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감정평가상의 나지 그러면 이 갱지를 뜻한다. 갱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상 나지 하면 사법상 제약도 없고 물리적 제약도 없고 공법상 제약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나지. 꼭 집어서 갱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법지와 빈지는 소유권과 사용상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따져볼 수 있다. 법지 같은 경우는 법지니까 법률상 소유권은 인정된다. 그런데 사용상 실익이 크게 없는 토지, 이걸 꼭 집어서 법지라고 한다. 빈지는 반대겠죠? 반대. 빈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상 실익이 존재하는 토지, 이걸 빈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면 경사면의 토지가 대표적인 법지다. 법지. 경사면이 생기는 건 서로 지대가 다르겠죠. 다른 지대가 있으면 그 사이에 경사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경사면이 급하면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타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상 실익은 없다. 그런데 소유권은 존재하겠죠. A나 B나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상 실익이 없는 요 경사면은 토지가 대표적인 법지가 된다. 이번엔 빈지 같은 경우는 우리 해안가 토지가 빈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빈지. 여기가 해안가다. 쭉 해안가고 여기가 바다다. 요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요걸 간조.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죠. 간조.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만조. 만조 수위선 바로 옆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바닷물 때문에 막 파도가 치면 부식되고 침식되고 그러면 금방 부서지겠죠. 그래서 바로 옆에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만조 수위선 안쪽으로 쭉 일정 정도 들어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나타나게 된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건물을 짓고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만조 수임선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는 요 사이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사용상 실익은 많죠.
여기서 해수욕도 하고 우리 바닷가 저 해운대 같은 경우는 콘서트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거기서. 그래서 사용상 실익은 충분히 있는 토지 빈지. 그래서 해안가 토지가 대표적인 빈지가 된다. 그래서 법지 빈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공지, 공안지 이런 여타 것들과 건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의 분류 중에 나머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휴안지, 공안지, 유휴지. 첫 번째로 공지. 공지.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 즉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건물을 지으려면. 그래서 한 필지 꽉 채워서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꼭 비워둘 수밖에 없는 토지. 즉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비워둘 수밖에 없는 토지 건물을 올릴 때 그 비워둘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공지라고 한다. 그 건물이 들어가면 요 빨간 부분이 되겠죠. 빨간 부분 공지가 된다. 또 이제 휴안지. 휴안지 같은 경우는 지력 상승을 위해서 쉬고 있는 토지를 휴안지라고 한다. 즉 농지가 있죠. 농지에서 벼가 있습니다. 이렇게 벼를 재배를 한다. 한 4, 5년 재배를 하면 계속 재배를 하면 지력이 떨어져서 생산되는 게 떨어지니까 이제 쉬게 된다. 한 1, 2년 쉬게 된다. 그래서 농지가 있다가 이렇게 쉬고 있는 토지, 지력 상승을 위해서 쉬고 있는 토지를 휴안지라고 한다. 휴안지. 그래서 공지, 휴안지. 얘네들은 좋은 토지. 좋은 토지들이고 공안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 또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놀리는 토지, 방치한 토지 이런 것들을 유지, 공안지라고 한다. 이런 것들 나쁜 토지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기억할 건 공지와 휴안지 정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의 분류는 한 10년 정도의 지문 하나 정도, 2개 정도 나올 정도의 문제였었는데 작년 25회 문제 때 하나의 문제로 나왔었죠. 하나의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후 시험에는 지문으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분류에는 단독주택과 크게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진다. 근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외우시기 편하니까 보시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쉽습니다. 아파트 층수 쭉 세서 보시고 5층 이상 그러니까 5층보다 더 높은 건물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다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5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니까 연립과 다세대가 되려면 그거보다 낮아야겠죠. 그래서 4층 이하 아래서 4층 이하가 전부 기준이다. 그런데 하나는 연립이고 하나는 다세대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한 개의 동면적이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연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면 전부 단독주택이겠죠. 공동주택이 아니면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대표적인 게 한 개의 건물에 한 세대가 살면 그 한 세대가 그냥 한 건물을 사용하니까 그거 단독주택이다. 대표적인 걸로. 그런데 단독주택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또 나눌 수 있는데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게 다수인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든 공간 이게 다중주택이다. 근데 연면적 그 건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여기가 330이죠. 요것만 330입니다. 나머지는 다 660 기준이다. 연립도 그렇고 다세대도 그렇고 660 기준이다. 근데 얘만 330이다. 330 제곱미터 연면적이 그리고 3층 이하여야 된다. 4층부터는 5층부터는 아파트고 4층은 연립이나 다세대가 될 테니까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여야 된다. 다가구도 마찬가지로 3층 이하여야 된다. 그래야 단독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 다중주택은 그렇고 이제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 얘 전부 다 연면적이었죠. 한 개의 동면적이 연면적 얘도 연면적인데 얘는 바닥 면적이다.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 얘는 단독이니까 3층 이하 또 19세대 19세대 이하가 살아야지 다가구 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언제든지 지문으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 말고 또 이제 시험에서 나왔던 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즘에 나온 건데 300세대 미만이 살 수 있게, 그리고 한 개의 동, 단지형으로 해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 단지형으로 된 주택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두시고,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대표적인 게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가보시면 메리앤하우스라고 거기 지어놨습니다. 딴 데도 많이 지어놨을 텐데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모델. 그런 것들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지문으로 나오는지 포인트 체크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사회학으로 순수 학문에 속한다. OX. X죠?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학은 맞는데 순수 학문 아니라고 했습니다. 응용과학이지.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X. 2번,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OX. O죠? 이거 복합 개념 법경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생산요소, 자산, 자본, 공장재단, 소비재, 환경 등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X죠. 이 중에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의제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 X. 4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OX. 맞죠?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민법 99조 1항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말씀드렸던 내용.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 O. 5번,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OX. 5번도 O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의제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의제 부동산 한번 저번에 얘기들 금방 이제 수업 시간에 예문 들었던 거 한번 쭉 읊어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읊어보셨나요? 차량,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된 임목 등등 예문 들어드렸죠?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6번,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OX. 6번은 O죠.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과 토지와 독립되어서 거래될 수 있는 토지의 독립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와 독립적인 것,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그리고 등기된 임목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실래요? 7번,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OX. X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이 정착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차인이 설치한 건 임차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뛰어갖고 나가죠.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 아니다.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7번은 틀린 내용 X. 8번,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부지라 한다. OX. 8번도 X죠. 부지가 아니라 택지겠죠.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것들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택지를 얘기한다.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을 수 없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학교 부지, 또 하천 부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하천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모두 부지라고 부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부지는. 8번은 X. 그래서 9번,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 한다. OX.
9번 X. 여기서 용도지역 내라고 했죠. 그래서 대분류 내죠. 그러면 대분류 내니까 소분류 상호간이죠. 그래서 소분류 상호간에 변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라고 했다. 이행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후보지가 되겠죠. 용도지역 상호간에 대분류 상호간에 변환되고 있는 토지니까 그게 후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번은 X 용도지역 내가 아니라 용도지역 상호간이 후보지죠. 10번 맹지는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한다. OX. X. 지적법상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죠. 필지. 맹지가 아니라 맹지는 도로면에 접한 면이 없는 토지, 그걸 맹지라고 했다. 11번 건부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OX. X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감정평가상 획지입니다. 획지. 건부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했습니다. 11번은 그래서 X. 12번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낮이라 한다. OX. 12번 O죠. O. 우리 감정평가상 낮이라고 했을 때 우리 낮이 중에 저지와 갱지 배우셨죠? 갱지 같은 경우는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 저지 같은 경우는 사법상 제약이 있는 토지 이렇게 구별된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상 낮이 하면 갱지를 의미한다고 했죠.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 갱지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12번은 맞는 지문 5다. 5. 13번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구획 내부의 토지를 의미한다. OX. 5죠. 맹지, 도로에 접한 면이 없는 토지, 맹지. 그 얘기 맞는 지문 13번 5. 14번 법지는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OX. 14번은 X죠. 법지는 사용 실익이 없는 건 맞는데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는 토지가 법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사면의 토지를 법지라고 했죠. 또 그러면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게 빈지죠. 빈지. 빈지는 사용 실익은 있는데 법적 소유권이 없는 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해안가의 토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1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15번 OX. 어떤 게 맞겠습니까? X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15번은 X. 틀린 지문이다. 지금까지 포인트 OX 문제를 다 풀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하신 포인트 1 제일 먼저 보신 게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이었죠. 그래서 4가지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닌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이 개념이다. 부동산 개념. 그래서 복합개념 법경기 이거 보셨죠? 그거 나누는 거, 어떤 게 경제적 개념이 부동산이고 어떤 게 기술적 개념이 부동산인지 그런 거 챙겨두시고, 특히 중요한 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의제부동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정착물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정착물의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알아두시고 또 이해를 해두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 지문으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실 내용이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같은 경우도 시험에 빈출입니다. 빈출. 그래서 그 내용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지하권에 광업권의 객체의 미치글 광물은 지하권에 속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을 해두실 내용. 잘 챙겨두실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2. 이제 포인트 2는 부동산의 분류였죠. 첫 번째로 토지의 분류.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무조건 나올 문제다. 그러니까 항상 챙겨둬야 될 가장 1순위가 토지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분류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2개 정도 나올까 말까였는데 작년 시험에 한 문제로 나왔죠.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는 하나의 지문 정도는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챙겨두실 내용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주택의 분류까지도 꼭 꼼꼼히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지의 성격, 이제 부동산의 성격 이런 것들을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